남편이 제주도에서 죽었습니다. 이 말을 제가 하게 될 줄은 정말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날 아침만 해도 저는 현관에서 캐리어 끄는 소리를 들으며 웃고 있었으니까요. 여보, 제주도 골프 모임 다녀올게. 남편은 새로 산 골프웨어를 입고 거울을 한 번 더 보더니 괜히 배를 집어넣으며 서 있었습니다. 어때? 너무 젊어 보이지는 않지?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누가 보면 첫 소개팅 가는 줄 알겠다. 야, 아저씨가 무슨 소개팅이야. 남편은 웃으면서도 괜히 머리를 한 번 더 만졌습니다. 그때 저는 그냥 기분이 좋구나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결혼 30년, 연애 3년까지 합치면 33년. 그 긴 시간 동안 남편이 친구들이랑 단둘이 여행을 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회사 회식도 빠지기 바빴던 사람이 한 달 전부터 달력에 제주도 날짜를 동그라미 치고 날씨를 검색하고 골프장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런 데서 친다네. 제주 바람이 그렇게 좋대. 저는 그 모습이 조금 낯설면서도 괜히 대견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좀 여유가 생겼구나. 출발 전날 밤 저는 남편 캐리어에 속옷을 정리해 넣어 주었습니다. 이건 아침에 먹어. 비타민 통을 넣어주자. 남편은 말했습니다. 에이, 여행 가서까지 무슨 비타민이야. 당신 요즘 피곤하다며. 그 말에 남편은 잠깐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왜 그때는 그냥 넘어갔을까요? 여보, 왜? 당신은 진짜 좋은 사람이야. 그 말이 마지막 칭찬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주도에 간 첫날 밤, 남편은 저녁 9시쯤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밥 먹었어? 배경이 조금 시끄러웠습니다. 웃음소리도 들렸고요. 응. 당신은? 우린 지금 고기 먹는다. 다들 한 잔씩 하고 있어.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마. 걱정 마. 나 술 못 마시는 거 알잖아. 평소보다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전화를 끊기 전에 남편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보고 싶네. 저는 괜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겨우 하루 지났는데? 그래도 그게 이상하게도 오래 남았습니다. 둘째 날은 영상통화를 하자고 했습니다. 얼굴 좀 보자. 남편은 잠깐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아, 지금 씻고 있어서 그래. 머리 다 젖었어. 그럼 씻고 나서 해. 아, 친구들 방에 모여 있어서 정신없다. 내일 하자. 그때도 저는 별 생각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남편을 의심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의심은 신혼 초에나 잠깐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3일째 밤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전화가 없었습니다. 골프 치고 피곤했나 보다. TV를 틀어놓고 앉아 있다가 저도 모르게 꾸벅 졸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왔어. 깜짝 놀라 눈을 떴지만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그때 시계를 보니 밤 11시 37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처음 보는 번호, 제주도 지역 번호였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님 보호자 되십니까? 차분한 남자 목소리. 제주도 경찰서입니다. 그 다음 말은 제 인생을 갈라놓았습니다. 남편분이 호텔 객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현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 판정이 나왔습니다. 사망. 그 단어가 공기처럼 제 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있었는데 손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발견 당시 객실에 혼자 계셨습니다. 혼자. 그 말이 이상하게 귀에 박혔습니다. 골프 모임이라면서요. 같이 간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왜 혼자였을까요?
저는 울지 못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고 대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공항까지 갔는지, 어떻게 표를 끊었는지, 어떻게 택시에 탔는지 기억이 흐릿합니다. 비행기 안에서 사람들은 졸고 있었고 저는 창밖 어둠만 바라봤습니다. 장난이겠지. 누가 잘못 전화를 한 거겠지. 하지만 착륙 안내 방송이 나오는 순간 현실이 되었습니다. 병원 영안실, 차가운 공기, 형광등 불빛, 하얀 천을 걷자 남편 얼굴이 나왔습니다. 어제 통화했던 그 얼굴, 입술은 푸르스름했고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음주 후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 남편은 술을 많이 못 마시는 사람이었습니다. 맥주 2잔이면 얼굴이 빨개졌고 집에서는 늘 저한테 핀잔을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과음했을까요? 왜 호텔방에서 혼자였을까요? 경찰이 유품 봉투를 건넸습니다. 지갑, 시계, 그리고 휴대폰. 경찰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부인께서 휴대폰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묘하게 남았습니다. 그냥 사망사고라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하지만 그때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직은 슬픔이 먼저였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그 휴대폰이 제 30년 결혼 생활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라는 걸. 집으로 돌아온 날 밤이었습니다. 장례식 준비로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친척들과 상주 인사를 하고 남편 영정 사진을 고르고 모든 게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집 문을 여는 순간 이상하게도 고요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TV 소리가 먼저 들렸을 텐데 식탁 위에는 출발 전날 제가 챙겨줬던 비타민 통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뚜껑도 열지 않은 채 이거 꼭 챙겨 먹어. 제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그걸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유품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지갑, 시계, 휴대폰. 휴대폰은 꺼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켜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두는 게 나을까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입니다. 그 안에 제가 모르는 게 있을 리 없다고 저는 정말로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부인께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결국 전원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익숙한 배경사진이 떴습니다. 작년 제 생일날 찍은 우리 둘 사진이었습니다. 여보, 웃어봐. 그때 제가 억지로 웃던 얼굴이 배경화면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우리 결혼기념일. 남편은 항상 그걸 비밀번호로 썼습니다. 한 번에 풀렸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더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통화 기록을 봤습니다. 모르는 번호가 반복적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최근 통화. 어젯밤 10시 58분. 그게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통화 시간 12분. 그 이후 밤 11시 21분에 119신고 기록. 시간이 맞물렸습니다. 그 12분 동안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거기엔 제가 모르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골프 모임에서 찍은 단체 사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아 웃고 있는 사진, 바닷가에서 팔짱을 낀 사진, 렌터카 안에서 손을 맞잡은 사진,
사진 속 남편은 제가 아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 표정은 설렘이었습니다.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저에게 지었던 그 얼굴, 사진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6개월 전, 그리고 그 전 달, 그 전 달, 꾸준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상단에 고정된 대화창 하나, 이름은 저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트 이모티콘 하나만 붙어 있었습니다. 대화를 여는 순간 숨이 가빠졌습니다. 자기야, 오늘 골프 끝나고 같이 저녁 먹자. 오늘은 바다 보러 갈까? 우리 집사람 아무것도 몰라. 걱정 마. 손이 미끄러져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우리 집사람, 그게 저였습니다.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을.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당신이랑 있으면 다시 20살 된 기분이야. 당신 만나고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아. 날짜는 제가 병원에 다녀오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건강검진 결과 때문에 하루 종일 우울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말했습니다. 별일 아닐 거야. 괜히 걱정하지 마. 그날 밤 남편은 이 여자에게 이렇게 보냈습니다. 우리 마누라는 요즘 늙은 티가 나서 안쓰럽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동영상 파일 하나가 보였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호텔 방이었습니다. 커튼이 반쯤 쳐져 있었고 테이블 위엔 술병이 보였습니다. 여자 목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당신 부인한테 들키면 어떡해?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 마누라는 의심도 안 해. 그 웃음소리, 30년 동안 제가 가장 편안하게 듣던 소리였습니다. 이혼하고 재혼할까? 그가 말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마누라 눈치도 없어.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슬픔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고 그냥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영상은 여자의 말로 끝났습니다. 오늘 많이 마셨네. 이제 자자. 재생 시간이 18분 43초. 파일 생성 시간은 사망 전날 밤. 그 다음 날 남편은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혼자 호텔 방에서 그때 문득 통화 기록이 떠올랐습니다. 사망 직전 12분 통화. 상대는 그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쓰러진 걸 알았을까요?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 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죽어서가 아니라 30년 동안 제가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 일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장례식 첫날, 분향소 안은 향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왔고 저는 상주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같은 말이 수십 번 반복됐습니다. 그 말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명복이라니. 그 사람은 죽기 전날까지 다른 여자에게 재혼할까? 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도, 사진도, 동영상도 아직은 제 안에만 두고 싶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하루아침에 불륜으로 정리되는 게 너무 허망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마스크를 썼지만 저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사진 속 그 여자, 카페에서 웃고 있던 얼굴, 바닷가에서 팔짱 끼던 얼굴, 그 여자가 조문객들 사이에 섞여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섰습니다.
향을 피우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남편분이랑 골프 모임에서 알게 됐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척 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까지 맺혀 있었습니다. 그 연기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그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김입니다. 사진 속 카톡 이름과 같았습니다. 확인하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분노 대신 차가운 계산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변 친척들이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녀에게만 들릴 만큼 낮게 말했습니다. 휴대폰 다 봤어요. 그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동영상도요. 입술이 굳었습니다. 상간녀 고소할 겁니다. 지금 나가세요. 그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조문객들 시선이 쏠리자 급히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초라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발신자, 그 여자였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언니, 오해가 있어요. 잠깐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언니, 그 단어가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답장 대신 통화 녹음 파일을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 상간자 소송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차분했습니다. 6개월 이상 지속적 관계, 영상과 메시지 내용 증거는 충분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다만 하나 확인할 게 있습니다. 뭐죠? 사망 직전 통화 기록입니다. 12분 통화. 저는 멈칫했습니다. 그 통화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호텔 CCTV 관련해서 확인하실 게 있습니다. 저는 다시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경찰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호텔 복도 CCTV 캡처 화면. 사망 당일 밤 10시 47분. 남편이 객실로 들어가는 장면. 그런데 그 뒤 5분 후 모자를 눌러 쓴 여자가 같은 객실로 들어갔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 여성이 김 씨로 추정됩니다. 경찰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밤 11시 5분 이 여성이 먼저 객실을 나옵니다. 11시 5분 남편의 마지막 통화는 10시 58분부터 12분. 그럼 그녀가 방 안에 있을 때 통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신고는 11시 21분에 접수됐습니다. 신고자는요? 경찰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김 씨가 아니라 호텔 프런트 직원입니다. 왜죠? 김 씨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객실을 나온 뒤 바로 호텔을 떠났습니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쓰러진 걸 알고도 그냥 나갔다는 겁니까? 그때 경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또 다른 서류. 보험 수익자 변경 신청서 사본. 작성일. 사망 일주일 전. 수익자 이름. 김. 저는 한참 동안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제 목소리가 이상하게 건조했습니다. 경찰은 말했습니다. 보험사에 접수는 되어 있었지만 효력 발생 전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수익자인 부인 앞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 말에 안도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더 서늘해졌습니다. 일주일 전, 왜 하필 그 시점이었을까요? 변호사에게 서류를 보여주자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이혼을 준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혼이요? 보험 수익자를 변경했다는 건 장래를 염두에 둔 행동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혼 얘기
단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우리는 평범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날 밤 그 여자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변호사 사무실 근처 카페. 그녀는 생각보다 담담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검은 코트, 창백한 얼굴,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언니, 저도 힘들어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힘들다고요? 그 사람 저한테 이혼한다고 했어요. 보험도 바꿨다고 했어요. 정리만 하면 같이 살 수 있다고. 저는 가만히 물었습니다. 그럼 왜 신고 안 했죠? 그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CCTV 봤습니다. 그날 밤 11시 5분에 방에서 나갔죠.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싸웠어요. 왜요? 이혼이 자꾸 미뤄져서.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사람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요. 저보고 잠깐 나갔다 오라고 해서. 쓰러진 걸 몰랐다는 건가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몰랐어요.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럼 10시 58분에 통화한 건 뭐죠? 그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건 방을 나간 뒤였어요. 무슨 얘기를 했죠?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 말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제가 먼저 정리하자고 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계속 미루는 게 불안해서. 진짜 이혼할 생각이 있는 건지. 저는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사람이 화를 냈어요. 자길 못 믿냐고. 그리고 잠시 후 통화가 끊겼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숨이 가쁘다고 했어요.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전술 취해서 연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 말이 제 심장을 쿡 찔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숨이 가쁘다고 했는데 왜 119에 신고 안 했죠?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서웠어요. 뭐가요? 저 상간녀잖아요. 그 한마디가 이 상황을 너무 적나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말이 전부 거짓일까? 아니면 정말로 겁이 나서 도망친 걸까? 하지만 또 하나, 통화 기록 12분, 남편은 쓰러지기 직전까지 그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이는 정말 단순한 심근경색일까요? 며칠 뒤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험금 2억 원 지급 승인되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배신의 대가가 숫자로 환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사진, 영상, 메시지, 통화 기록. 그녀는 처음엔 부인했습니다. 진지한 관계 아니었다. 하지만 영상 속 대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이혼하고 재혼할까? 남편의 음성이 법정에서 재생되던 날,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판결은 승소, 위자료 지급 결정.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지나간 일이었으니까요. 보험금 2억 원도 입금되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 돈은 배신의 증거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요? 저는 더 이상 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모든 걸 잃은 사람과 계속 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 사진을 정리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그는 두 얼굴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6개월만 흔들렸던 걸까요? 이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 그의 선택이 제 인생을 끝내지는 못했다는 것. 저는 여행을 예약했습니다. 혼자 제주도로. 그 호텔은 아니지만 바다가 보이는 작은 숙소. 공항에 내리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남편이 좋다던 그 바람. 저는 혼자 바다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나를 속이지 않을게. 아직도 웃음밖에 안 나와요. 복상사라니. 벌 받은 거죠. 이제 저도 제 인생 행복하게 살기로 했어요.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해방감이었습니다. 30년 인생이 허무하냐고요? 아니요. 그 30년 덕분에 저는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배신은 그의 몫이고 이후의 삶은 제 몫입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을 제 손으로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아들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러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는데 며느리가 눈이 퉁퉁 부은 채 문을 열더군요. 미진아, 무슨 일이야?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태준 오빠한테 말 못하겠어요. 잠시 후 며느리가 임신 테스트기를 꺼내 보였습니다. 두 줄이 서명했습니다. 축하할 일인데 왜 울어? 오빠가 애 갖지 말자고 했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 준호가? 결혼 전에 약속했어요. 5년은 둘이 살자고요. 그런데 그때 이상한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저게 다 뭐야? 제가 서류를 들춰보는 순간 정말 믿을 수 없는 걸 발견했습니다. 며느리가 울고 있던 진짜 이유는 바로 그 서류 때문이었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은 풀영상에서 공개됩니다.